한국군의 포병 전력은 뭐 거의 넘사벽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단적으로 말해서 갖고 있는 포 자체의 양과 질은 최고예요. 한국군의 포탄 생산량이 지금 미국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군사 월간지라고 볼 수 있을 월간 플래툰 편집장을 하고 계시는 홍희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유튜브 국방TV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예, 맞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신다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월간 군사 전문지 플래툰 편집장 겸 발행인이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는 지금 국방TV에서 저기 무기의 세계에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요. 첫 번째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건 우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예. 이게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고 있어요. 예. 1년 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솔직히 처음에 딱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울 때만 해도 이게 러시아가 금방 좀 끝나겠구나. 이 종전이 금방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이유에 있어서도 무기적인 체계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러시아군이 국가 덩치에 비해서 그렇게 세질 않은 편이었다는 거죠. 무기 체계가요? 무기 체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뭐 훈련, 사기, 보급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막 크고 화려하고 막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80년대 수준의 군대에서 크게 진화를 못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발전된 무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숫자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적고 아직까지 무기의 대부분은 냉전 시대에 남겨진 것들인 거고 병력 자체도 총병력이 100만 밖에 안 됐고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을 때 동원한 지상군 병력이 20만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어쩌니 저쩌니 그래도 인구가 3천 몇백만 이고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넓은 땅이에요. 그런 데를 뭐 20 몇만 명을 가지고 정말 전쟁을 끝내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3일 만에 진짜 수도를 점령해가지고 그 국가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게 막 급하게 무너지게 만들든가 아니면 진짜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 밀어붙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 현실적으로 그런 압도적인 병력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일 만에 무너뜨리겠다고 그 수도 키이우를 조기에 점령하기 위해서 공항을 점거하고 뭐 정말 특수부대를 보내고 그랬지만 그게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3일 만에 전쟁을 끝나는 게 실패하니까 그 뒤로는 감당이 안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단기간에 항복시킬 역량이 없었어요. 어떤 꼼수를 쓰기 전에는. 그리고 꼼수가 안 통하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늘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의 무력이 강한 이유도 있었을까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약한 나라인 건 맞지만 군 총병력 자체로 보면은 그래도 러시아가 침공 당시 동원한 병력보다는 많았어요. 조금이라도. 어쨌든 군대가 규모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우크라이나도 상당한 양의 전차나 뭐 포병 화력 등 일단 숫자로는 우습게 보일 군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2015년 정도까지는 훈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 이후에 뭐 훈련이라든가 편제 이런 것도 나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던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러시아한테 전면 침공을 당하니까 이제 국가적으로도 단결을 해가지고 이제 항전 의지가 굉장히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지원이 없었어도 아마 2달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한 달에서.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그래도 자체적인 어떤 국가 역량만으로 보면은 결국 러시아한테 못 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서방 측의 지원인 거죠. 서방 측에서 뭐 개전 직후부터 뭐 각종 탄약, 무기 이런 걸 계속 지원을 했고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단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공무원 월급이 거의 100% 그 미국하고 유럽 경제원조로 나갑니다. 그 외에도 뭐 각종 경제적인 분야들이 지금 경제원조 없으면 안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무기만이 아니라 거의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를 지금 서방 측이 원조로 지금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예요, 지금. 군사적인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는 와중에 가장 좀 핵심이 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무기가 따로 부각받은 게 있을까요? 뭐 전쟁에 무기 쓰이는 거야 안 중요한 게 없긴 한데
제 생각에 지금 전황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대포, 포병 화력이고 두 번째는 드론. 드론이요. 예. 이 둘이 손에 손 잡고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 게 자꾸 드론을 뭐 드론으로 뭐 폭탄 떨어뜨리고 드론으로 뭐 직접 공격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이 제일 많이 하는 역할은 표적을 찾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포병에서 그거 화면을 보면서 아 표적이 여기 있구나 쏩니다. 그래가지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보고 실시간으로 사격을 수정해가지고 또 쏘는 거예요. 왜냐면 포병은 직접 겨누고 쏘는 게 아니라 좌표 찍은 다음에 맞는 거 보고 아 이거 옆으로 조금만 더 옮겨서 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은 이거를 사람이 가서 망원경으로 보면서 무전기로 막 알려주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드론 띄워가지고 그냥 실시간으로 막 안 맞았네? 조금만 옆으로 옮겨서 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정확도와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국방력의 현 주소를 봤을 때 예.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나라가 제법 세계적인 수준의 무기를 좀 갖추고 있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농담 삼아서 우리나라 국방부를 포방부 그러는데 예. 한국군의 포병 전력은 뭐 거의 넘사벽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단적으로 말해서 일단 갖고 있는 포 자체의 양과 질은 최고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K9 자주포 정도면은 탑 티어에 드는 물건이고 그거를 1000단위로 갖고 있어요 지금. 자주포를 1000 이상 갖고 있는 나라 자체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도 지금 아마 1000이 안 될 거예요 운용하는 자주포가. 우리나라는 자주포가 2000이 넘습니다. 미국이 1000이 안 되는데요? 한 1000 정도 돼요. 100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 정도, 그러니까 현역으로 보유 중인 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간단하게 2000 넘게 찍거든요. 자주포 몇십 문만 서방에서 원조해줘도 막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속으로 우리나라 보고 아우 한 자주포 100문만 좀 주세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100문만 가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황이 국지적으로 꽤 바뀔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그걸 2000 몇백 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포탄도 굉장히 그러니까 포탄이 없으면 포를 못 쏘잖아요. 예. 한국군의 포탄 생산량이 지금 미국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단적으로는 미국이 내년까지 한 달에 4만 발씩 포탄, 155mm 포탄을 생산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진작에 3배, 4배씩 찍고 있거든요, 지금도. 매월. 포 쪽으로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강력한 모습.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을 잘 하고 있는 품목 중에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 우리나라가 진짜 잘 만드는데 하는 대표적인 무기는 또 있을까요? 아니 뭐 넘사벽이 K9 자주포죠. 그거는 정말 지금 거의 경쟁력 면에서 경쟁자가 없다시피 해요, 지금. 그래요. 지금 독일의 PZH-2000 같은 경우는 경쟁자는 경쟁자인데 그거 사는 나라들은 결국은 우리는 정말 좋은 포 아니면 안 돼라든가 우리는 정말 이 독일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정도지 그 외 나라들에서는 거의 다 K9을 선택했어요. 이게 물론 독일제가 국산보다 좋기는 한데 2배 더 비싼 돈을 주고 살 정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K9 자주포를 지금 하나 쪽에서 만들고 있나요? 한화 디펜스. 예. 아까 이제 러시아 전쟁에서도 이제 포병 쪽에서 결국 또 이 자주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확실히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는 당분간 계속 좋은 호조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만 이 K9도 개량 게을리 하면은 뒤처집니다, 결국은.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K9보다 더 사거리도 길고 모든 면에서 더 발전한 지금 신형 자주포를 개발을 했어요. 네. 지금 시험 중이긴 한데 이제 그게 만약에 대량 생산이 되면 또 게임 체인저라 우리는 우리대로 물론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라 거기에 대응할 개량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투자를 게을리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뒤처지면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아직까지는 K9 자주포가 좀 최강자로 그렇죠. 불리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 충분히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면 이게 또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K9 자주포 말고 또 혹시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는 무기가 있을까요? 뭐 일단 흑표 전차가 지금 폴란드에 뭐 800대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또 이제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걸 꾸준히 하면은 앞으로 시장에서 나름 성과를 낼
기회가 몇 번 더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 흑표는 어떤 업체가 만들고 있죠? 이건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 예, 확실히 우리나라가 포랑 전차 쪽은 그렇죠. 확실히 강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는 혹시 뭐 특별한 게 없을까요? 풍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포탄 수출로 지금 정말 바빠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데 네. 당장 생산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없으니까 있는 재고를 먼저 우크라이나에 주고 그거를 메꿔야 되는데 그 나라들의 지금 생산 능력 가지고는 그거를 제때제때 못 메꿉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생산 캐파가 되는 나라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연 1위가 한국이에요, 지금. 예. 지금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더 많이 만들어요, 포탄을. 확실히 우리나라의 그 포, 전차, 포탄 이게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또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채워주고 있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 예. 앞으로의 시대에서 어떠한 또 새로운 무기 체계가 부각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먼 미래는 당연히 예측 못 하겠는데 네. 가까운 미래로 보면은 결국은 지금 무인 체계예요. 인공지능하고 무인 체계는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각국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뭐 하다못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자국 내 방산업체들에서 이 AI가 결합된 무인 병기 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 분야가 제일 유망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홍희범 대표님 모시고 또 방산 관련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이게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저희 함께 그럼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부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